뭐 문재인 대통령 으쌰으쌰 응원하던 사람들인데 막상 대통령 되고 한 4개월 반 정도 지난 거거든요. 네. 잘 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솔직하게?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계신 소파님이나, 푸나님이나, 맞아요, 마차. 마차인지 소파인지 하여튼.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으로 대상화가 가능할까요? 뭐냐면, 팔짱 끼고 문재인 잘하나, 못하나 따져볼까? 이게 안 돼요. 그런 것 자체가 웃기다. 안 된다고, 그게. 그게 아니라 이게 문재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내 거다. 예, 어떤 건 안타깝고, 어떤 건 괴롭고, 어떤 건 속상한 거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그야말로 대통령 지위를 떨구어 놓고서 잘하냐 못하냐 따지는 거는 적어도 촛불을 함께 들었던 사람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던 일이 불행히도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거죠. 좋은 깨달음이네요. 예, 대통령 만들 때까지 막 박수 쳐놓고 그다음에는 권력자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당신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쥔 사람이니까 하고는 뭐 따지고 항의하고 뭐 견제하고 그런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문재인이라는 상징은 우리의 확장이지 별개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문재인이 이상한 인사, 박성진 같은 사람을 인사하는 것도 내가 내 가슴을 쥐어 뜯을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룹핑할 수 있는 소위 그걸 전 솔리데리티라고 생각해요. 연대. 연대죠.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연대예요. 근데 그 연대가 누가 이제 대표가 필요하니까 문모 아저씨를 대표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의 공통 과제가 지금 국정이에요. 그러면 당장 4개월 체험해봐서 알겠지만 모든 게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아닌 게 있어요. 모든 게 장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한 겹 이제 돌파되는 그 과정이 아주 길게 남을 때 스타트 라인을 연 정도가 문재인이에요. 앞으로 5년이 경과하고 또 10년이 경과하고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나간 문재인의 시절을 기억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떼놓지 말자고. 물론 이제 편의상 필요에 의해서 얘기의 편의상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어떤 인사, 어떤 외교 행적에 대해서 평판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죠. 정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 이슈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잘못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기에 관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my fault. 우리 과제니까. 예? 그러네요. 뭐 잘못되면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길과 그의 표정과 그의 진정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국정을 하고 있다는 게 틀림없거든요. 근데 당장 청와대 안에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하여튼 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마다 반응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뭐 어쩌고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 아이가 반에서 꼴등을 했어. 그러면 이놈의 새끼 해가고 고아원에 버릴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성적을 좀 올리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딴 놈하고 자고 다니는 것 같아.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참아야 돼? 죽여버릴까? 참을까? 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면 일단은 사실 좀 짠하지 않아요? 예? 제가 작가님 바라보듯. 아니 의석 부족 하나만의 요인은 아닌 것 같아. 제일 큰 건 의석 부족에서 이제 빚어지는 거죠. 뭐 하나 인준하자고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아주 기분 더럽죠. 네.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사회 전체 경제인들, 재벌 회장들 만나서 잘 지내자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 트럼프 같은 사람 앉혀놓고 그런 하여튼 모든 면이 참 안쓰러운데 그게 우리 자신의 꼬라지죠. 우리가 그만큼밖에 힘이 없는 거고 어떻게 해나갈지가 과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 안쓰럽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김정은이죠. 이놈의 자식으로.
어디서 불러서 좀 따로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잠깐 어디로 나오라고 할까요? 좀 뒷골목으로 나와 옥상으로 와.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이제 북핵도 좀 많이 이야기해봤고 북한 쪽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관점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의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미국 관점이에요. 그리고 일부의 진보에 계시는 분들은 관점이 북한의 관점이에요. 한국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론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북한이나 진보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해 못하는 행위고요. 또 정반대로 미국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관점이라 보니. 아니 근데 저는 뭐 이해 못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금 푸나님 설명드린 건 난 북한 관점이구나 생각해 보니까 김정은의 행동은 너무나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모든 무기 개발, 핵 개발은 미사일 개발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 무기로 미국 침공해서 점령할까? 일본 침공할까? 남한 점령할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상식으로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시리아나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미군 공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도 언젠간 당한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자기가 아직 집권을 한 30년 할 거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30년이면 평생 하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일단 자국 방위에 모든 걸 거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행적을 보면 여차하면 가서 공군 폭격기로 그냥 아작을 내버릴 가능성도 현재 높고 중동을 또 때리기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중동을 또 그러기는 어렵잖아. 그러면 여차하면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다 싶긴 한데 북한이 그래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 주고 사줘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정황에 대해서 아주 치욕적으로 느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가 과정죽인 무기여서 사실은 그 배치해봤자 괌에 놓나 성주에 놓나 거기서 거긴 거고 배치해봤자 사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걸 뭘로 막냔 말이야.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제가 이해하는 이거는 어디에 정설은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유일무이한 것은 그냥 그 로키드 마틴사의 매출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 최근 꽤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무기 산업의 로비력은 대통령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수준이니까 대통령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케네디 죽이듯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란 군수 산업체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회사들의 큰 매출에 대통령으로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비싼 무기를 팔 수 있는 적지로 이제 한국을 딱 발견을 해서 푸시를 하는 거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무기인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사실 돈이니까 안보를 돈으로 사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당에서 입장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중국도 그놈의 무슨 사드 밑에 무슨 레이더가 엄청나게 해서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본다고 그러는데 뭐 방어할 수 있는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 미국 견제 뭐 남한을 그렇게 꼭 견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과의 대립각 수립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니까 서로 가면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라는 덩어리가 군사적 실효성은 별로 없다. 그런데 미국은 장사를 해야 되겠고 한국 대통령은 그 장사에 맞춰주는 대가로 이 방위에 국방에 좀 도움을 얻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 대통령이 뜨고 앉아 있네. 어찌해야 돼? 어찌해야 되냐고. 우리 편 응원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선택을 해도 문제 저렇게 가령 뭐 무슨 임시 배치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사실. 임시 배치가 뭐야? 근데도 그게 일종의 이 중국 더러 들으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뭐 읍소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온갖 그런 식의 그 애절한 행동을 한국 대통령이 해야 돼. 그것도 우리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깝고 속상한데 뭐 힘이 그것밖에 없는 거 어떡하냐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관성의 법칙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일반인들은 아까 그 작가님이 그걸 좀 깨주셨는데 대통령 됐으니까 권력 다 가지고 있어서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요 관점이라고 하면 관성은 뭐냐면은 권력을 수백 년 동안 쥐었던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뭐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이 비주류들이에요. 비주류 갖고 있는 권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노무현 대통령 그런 방식으로 끌어내려서 정권을 지들끼리 바꿨는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 있어도 바라보는 시각은 김대중 노무현 보듯 하는 거예요. 비주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못마땅한 거예요. 잘해도 못마땅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TV 나올 때마다 불쌍해요. 마음적으로. 근데 이거는 정권을 이쪽 사람들이 관상이 될 정도로 한 3, 40년은 잡아두면 그때서는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 5년은 잠시 준 거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그들이 바라보지 그럼요. 않을까요? 지금도 네. 그렇게 보죠. 예. 잠깐 뺏긴 거지만 결국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강력한 의견이 있고 또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냐면 세상이 뭐 도약도 있어요. 역사 도약도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 혁명기, 뭐 전쟁기, 특별한 경우가 있고 생산력이 확 교체될 때 뭐 이런잖아요. 근데 평상시는 결국 계단을 밟아가는 건데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뭐 성장 단계, 진보 단계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맞이하고 있는 것은 과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눈에는 그냥 명확히 보여요. 뭐냐면 그 사회의 성장 발달 단계 수준의 정치 환경을 만들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과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문재인 정권이 보수 정당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기득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득권자, 주류 뭐 이쪽. 왜냐면 우리가 자꾸 그 새누리 계열들, 그 박근혜 세력이나 이명박 세력이나 이쪽을 이제 크게 보는데 그건 사실 다 도구로 쓰였던 건데 보수가 아니에요. 무슨 얼어 죽을 보수냐고 그냥 도구로 쓰였던 건데 그쪽이 이제 주류를 딱 장악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항 세력이 뭐 야당이나 민주당 뭐 이런 관점이었는데 이 사회 성장 단계에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새누리결이 너무 시대에 뒤처진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다듬어서 정권 다시 되찾고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냐고.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뉴페이스가 등장한다고 우리 뉴여해 같은 사람이 뉴페이스잖아. 가능하냐고. 아니에요. 예. 지금은 민주당 수준의 진보성. 이게 한국 사회 주류가 될 만해요. 근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주류가 돼서 특히 경제계, 학계, 관료사회, 그다음에 언론 쪽,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잖아요. 예. 경찰이나 군인 사회도 있고 하여튼 이 한국 사회 상층 주류를 민주당 정도가 점하면 한국 사회는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다만 성급한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푸나님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분통이 터지겠지. 보수화됐어.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진보 세력이 민주당을 때리면서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제가 언제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이 얘기를 드린 바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나 이걸 보면 내년 6월에 이제 일단 1차 결판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유지가 돼서 내년 전체 지방 정부를 민주당이 거의 석권하는 그런 정도, 경북의 일부만 내주고 석권하는 정도로 하면 의석은 뭐 부족해도 민주당 천하로 이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회 중상류층들, 소위 기득권들의 욕구 반영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개혁 과제가 눈앞에 보이니까 사실 미디어 이슈, 미디어 통해서 막 이렇게 좀 보여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커피 들고 측근 들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제일 크게는 뭐 재벌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다음에 대중 대미 관계에서 균형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사회복지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기대만큼 못 풀 거라고요. 기대만큼 보수화될 거라고. 그리고 현재 정치권이 아닌 쪽의 사회 주류들이 민주당이 막 투항하고 있는 게 막 보이거든요. 스스로 투항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길게 보니까 다 민주당이 한 10년, 20년 먹을 것 같거든요. 최소 10년은 가능하다고 봐야죠. 현재로라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선대기하고 제가 이제 저도 사적으로 아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교류를 못하던 대상들이 먼저 막 와요. 그건 뭐 로비나 뇌물 이쪽이 아니고 그냥 관계 맺기. 상당한 기간 동안은 민주당이 이제 주류화로 탈바꿈하는 그 과정. 오늘 저 녹음하는데 진선미 씨가 김어준하고 아침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점심 때고 우리
밤돌이 강아지랑 이제 옥상에서 놀거든요. 그때 딱 파티를 들어 그때. 근데 진선미 씨는 그 전 정권의 국정원의 만행에 대해서 막 분노해서 흥분해서 말하는데 역시 여전히 야당이구나. 여당에 여유감이 없구나. 현재 국정원이 내 거라는 인식이 전혀 없구나. 아마 이거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지금 적폐라고 표현을 하는 그게 이제 내가 적폐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어서 계속 의식은 많이 야당이야. 계속. 좀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푸나님은 흥분할 거야 이렇게 예측이랄까요? 추측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팟캐스트를 뭐 4년째 하고 있으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학습 효과가 없으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생겼어요. 뉴라이트네. 근데 보통의 예전 마인드 같으면 그걸 제가 이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렇게 약간 주장하는 반대 예전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별거 없네. 뭐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쓴데 까지가 예전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이걸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정반대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관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까 적개심은 안 들더라는 거예요. 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답답했죠. 네. 예, 그 경우는 문재인 정부 규모는 작은 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제 최대 미스블로라고 생각을 해요. 좀 터무니없는 인사였는데 정말 사람이 없나 봐요. 그 내각을 채우는데 푸나님이라도 좀 데려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나 봐. 29번째. 그래서 아이고. 열심히 제가 떠든 얘기는 미지의 가능성 있는 젊은 사람으로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돼야 된다. 예. 그 중에는 실패도 있겠죠. 근데 안정된 검증된 다경력자들의 무변화, 그들의 무사한 일, 그것도 아주 공포스러워요. 지금 내각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몇몇은 정말 저 사람이 왜 이러고 있나 보니까 너무 경력도 화려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다 그런 것들이더라고. 사실은 문재인 내각의 한 절반 정도는 40대 나이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경력으로는 뭐 이렇다하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 가능성을 봤을 때 아주 현재 팔팔 뛰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될 거라고 믿거든요. 꼭 북한 쪽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관점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의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미국 관점이에요. 그리고 일부의 진보에 계시는 분들은 관점이 북한의 관점이에요. 한국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론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북한이나 진보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해 못한 행위고요. 또 정반대로 미국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관점이라 보니. 아니 근데 저는 뭐 이해 못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금 푸나님 설명드린 건 난 북한 관점이구나 생각해보니까 김정은의 행동은 너무나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모든 무기 개발, 핵 개발은 미사일 개발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 무기로 미국 침공해서 점령할까? 일본 침공할까? 남한 점령할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상식으로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시리아나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미군 공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도 언젠간 당한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자기가 아직 집권을 한 30년 할 거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30년이 왜 평생 하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일단 자국 방위에 모든 걸 거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행적을 보면 여차하면 가서 공군 폭격기로 그냥 아작을 내버릴 가능성도 현재 높고 중동을 또 때리기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중동을 또 그러기는 어렵잖아. 그러면 여차하면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다 싶긴 한데 북한이 그래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 주고 사줘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정황에 대해서 아주 치욕적으로 느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가 과정죽인 무기여서 사실은 그 배치해봤자 괌에 놓나 성주에 놓나 거기서 거긴 거고 배치해봤자 사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걸 뭘로 막냔 말이야.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제가 이해하는 이거는 어디에 정설은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유일무이한 것은 그냥 그 로키드 마틴사의 매출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 최근 꽤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무기 산업의 로비력은 대통령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수준이니까 대통령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케네디 죽이듯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란 군수 산업체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회사들의 큰 매출의
대통령으로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비싼 무기를 팔 수 있는 적지로 이제 한국을 딱 발견을 해서 푸시를 하는 거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무기인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사실 돈이니까 안보를 돈으로 사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당에서 입장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중국도 그놈의 무슨 사드 밑에 무슨 뭐 저 레이더가 엄청나게 해서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본다고 그러는데 뭐 방어할 수 있는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 미국 견제 뭐 남한을 그렇게 꼭 견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과의 대립각 수립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니까 서로 가면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라는 덩어리가 군사적 실효성은 별로 없다. 그런데 미국은 장사를 해야 되겠고. 뭐 문재인 대통령 으쌰으쌰 응원하던 사람들인데 막상 대통령 되고 한 4개월 반 정도 지난 거거든요. 네. 잘 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솔직하게?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계신 소파님이나 저 푸나님이나 맞아요, 마차. 맞아. 마찬지 소파인지 하여튼 지금 그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그 어떤 사람으로 대상화가 가능할까요? 뭐냐면 팔짱 끼고 문재인 잘하나 못하나 따져볼까? 이게 안 돼요. 그런 거 자체가 웃기다.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문재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내 거다. 어떤 건 안타깝고 어떤 건 괴롭고 어떤 건 속상한 거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그야말로 대통령 지위로 떨구어 놓고서 잘하냐 못하냐 따지는 거는 이 적어도 촛불을 함께 들었던 사람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던 일이 불행히도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거죠. 좋은 깨달음이네요. 대통령 만들 때까지 막 박수 쳐놓고 그다음에는 권력자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당신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쥔 사람이니까 하고는 뭐 따지고 항의하고 뭐 견제하고 그런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문재인이라는 상징은 우리의 확장이지 별개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문재인이 이상한 인사, 박성진 같은 사람을 인사하는 것도 내가 내 가슴을 쥐어 뜯을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룹핑할 수 있는 소위 그걸 전 솔리데리티라고 생각해요. 연대. 연대죠.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연대예요. 근데 그 연대가 누가 이제 대표가 필요하니까 문모 아저씨를 대표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의 공통과제가 지금 국정이에요. 그러면 당장 4개월 체험해봐서 알겠지만 모든 게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아닌 게 있어요. 모든 게 장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한 겹 이제 돌파되는 그 과정이 아주 길게 남을 때 스타트 라인을 연 정도가 문재인이에요. 앞으로 5년이 경과하고 또 10년이 경과하고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나간 문재인의 시절을 기억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떼놓지 말자고. 물론 이제 편의상 필요에 의해서 얘기의 편의상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어떤 인사, 어떤 외교 행적에 대해서 평판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죠. 정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 이슈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잘못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기에 관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my fault. 우리 과제니까. 그러네요. 뭐가 잘못되면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길과 그의 표정과 그의 진정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국정을 하고 있다는 게 틀림없거든요. 근데 당장 청와대 안에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하여튼 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마다 반응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가령 내가 내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뭐 어쩌고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 아이가 반에서 꼴등을 했어. 그러면 이놈의 새끼 해가고 고아원에 버릴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성적을 좀 올리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딴 놈하고 자고 다니는 것 같아. 이럴 때 난 어떻게 참아야 돼? 죽여버릴까? 참을까? 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면 일단은 사실 좀 짠하지 않아요? 예. 제가 작가님 바라보듯
아니 의석 부족 하나만의 요인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제일 큰 건 의석 부족에서 이제 빚어지는 거죠. 뭐 하나 인준하자고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아주 기분 더럽죠.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사회 전체 경제인들, 재벌 회장들 만나서 잘 지내자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 트럼프 같은 사람 앉혀놓고 그런 하여튼 모든 면이 참 안쓰러운데 그게 우리 자신의 꼬라지죠. 우리가 그만큼밖에 힘이 없는 거고 어떻게 해나갈지가 과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 안쓰럽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김정은이죠. 이놈의 자식으로 어디서 불러서 좀 따로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잠깐 어디로 나오라고 할까요? 좀 뒷골목으로 나와 옥상으로 와.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이제 북핵도 좀 많이 이야기해